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역사 완성자 유사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3월 학평 참 이 수험생이 되고 이제 처음 보는 학생들도 많으셨을 거라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요. 세계사는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는 뭐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좀 무난하게 나온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이 꿈과 희망의 과목이 되었지 않았나 싶고요. 혹시라도 못된 친구들은 그렇게 되지 못한 친구들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세계사는 저 믿고 따라오시면 분명히 여러분 수능 때 웃게 되시는 여러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유물을 남긴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언제나 4대 문명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제가 뭐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에서도 어느 문제들이 가장 주류를 이룬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니면 이집트 문명을 비교하는 것이 한 70~80% 정도는 1번 문제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유물은요. 힌트들이 있죠. 수메르인들이 신전 건축에 사용한 말뚝이랍니다. 우르의 왕이 머리에 흙이 담긴 바구니를 이고 있는 모습으로 하반신에는 인나 여신의 인안나 여신의 신전을 지으면서 이것을 묻었다라는 내용이 뭘로요? 쇠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수메르인 쇠기 문자 어떤 문명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되겠죠.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온다라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일단은 개방적 지형이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세적 종교관이 나타났다. 그래서 뭐 길가메시 서사지라든가 뭐 그들의 일종의 신전으로 알려져 있는 지구라트라든가 뭐 이런 게 가능할 것 같고 60진법, 뭐 태음력 사용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뭐 함무라비 법전 그 정도까지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보니까 은허 유적을 남겼다. 은허 유적은 뭐 중국이라고 해 주셔도 되지만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 은나라 그 은허라는 유적이 중국의 어디죠? 예, 바로 이 상나라죠. 예, 그래서 그 정도 되고요. 지구라트 이거 정답이겠죠? 예, 정답은 2번입니다. 사자의서 집트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했던 것은 그리스가 되겠고 하라파 모헨조다로를 건설하였다. 하라파 모헨조다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인더스 문명 정도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1번 문제 우리 가볍게 한번 같이 풀어봤고요.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문학으로 만나는 세계사라고 나와 있고요. 구중궁궐에 연기와 먼지가 피어오르니 수천 수만의 수레와 기병이 서남쪽을 향해 달아났네. 화려한 깃발 흔들리며 가다 서다 하더니 도성 문에서 서쪽으로 나아가 백여리 밖에 못 갔네. 황제의 군대가 발걸음 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아름다운 여인이 말 앞에서 죽었다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걸로 우리 어떻게 알죠? 여러분 보세요. 세계사 문제를 풀 때 뭔가 힌트를 찾을 수 없는 것에 집중해서 매우 본인을 더 힘들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왕조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시기나 그 왕조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뭐 직접적인 힌트가 좀 나와야 되니까. 근데 여기 해설을 읽다 보면 그게 나오겠죠. 이 시는 백거이가 지은 장안가로 양귀비, 여기가 나왔네요. 양귀비를 잃은 현종의 회한을 표현하고 있답니다. 절도사 알록산의 반란을 일으키자 양귀비는 현종과 함께 피난 가던 도중 죽음을 맞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귀비, 현종, 절도사 알록산, 이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안사의 난이다라고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당나라입니다. 자, 당나라 가면 당삼채를 굽는 도공. 당나라는요, 당삼채라는 대표적인 수출품이 있었죠. 정답 1번이고요. 홍루몽을 읽는 신사. 청실, 홍실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요건 어느 나라입니까?
청나라가 되겠습니다.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대부. 자, 성리학도 송나라 때 나왔고요. 사대부도 송나라 때 나왔습니다. 이것은 송나라가 되겠고요. 4번입니다. 수시력 편찬에 참여하는 관리. 수시, 원, 서비. 꼭 아끼면서 잘 하시자고 했었죠. 수시력 다음은 원나라고요. 서상기, 비파기 등등도 다 원나라가 되겠습니다. 고려 만국정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고려 만국정도는 명나라가 되겠죠. 좋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 황제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가 황제를 찾으래요. 아, 이것은 뭔가 어떤 특정 인물 문제구나 라는 거 우리 찾아갈 수 있습니다. 군대동원의 부절, 오른쪽에는 황제에게, 왼쪽은 양릉에게 있다. 양릉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는 우리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좀 더 가볼게요. 이 청동 부절은 원래 황제와 장수가 두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사신이 황제의 부절을 가지고 가면 양릉에 주둔한 장수는 자신의 것과 맞춰보고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후 명령을 수행하였대요. 여기까지만 해도 힌트 찾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이겠죠.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가랍니다. 아, 진나라겠네요. 진나라의 황제를 시작했던 인물 누굽니까? 진시 황제는 군대를 동원하라는 명령의 징표로 이 부절을 사용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다른 거보다요.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요? 진시 황제가 되겠고요.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1번입니다. 만리장성이 축조되었다? 이거죠 뭐. 진시 황제 하면 만리장성 아닙니까? 누구를 막기 위해서? 맞습니다. 북쪽에 있던 흉노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했었고요. 흉노랑 관련이 있었던 이 나라와 시기는요. 대표적으로 진나라, 한나라,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시대의 초기 정도에까지 흉노랑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요. 맹한, 모국제. 맹한, 모국제는 금나라입니다. 장건이 대월지에 파견되었던 것은 당연히 한나라가 되겠고요. 통제거등 대운하가 건설되었던 것은 수나라. 구품중정제로 관리가 선발되었던 것은 위진 남북조 시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3번의 정답까지 1번이었습니다. 자,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소콜루 마흐메트 파샤는 이런 인물 몰라도 됩니다. 전혀. 좀 더 가볼게요. 크리스트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이래요. 뭔가 주제가 바뀌고 있네요.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원래 크리스트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가의, 요게 핵심 단어죠. 데브시르메 제도 따라 징집되어 이슬람교도로 개종되었대요. 이 데브시르메 제도는 어디에 있었던 것이죠? 오스만 제국에 있었던 것으로서 이 어린아이,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었던 어린아이들을 징발해다가 그들을 정신교육과 함께 종교육을 시켜서 개종시키고, 그리고 나서 오스만 제국의 핵심 관료와 군인으로 성장시키는 제도를 바로 이 데브시르메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데브시르메 제도로 등장하게 되었었던 군인들이 누굽니까? 예리첸이라든가 이런 이들이 다 이 데브시르메 제도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제국은 오스만 제국 같은데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엄격한 교육과 훈련에 거쳐 뭐가 되었대요? 예니체리 군단에 편성된 후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했대요. 대제상이 된 후에는 술라이만 1세, 술레이만 1세는 빈을 포위 공격하기도 했었고요. 헝가리 등을 점령하기도 했었으며, 프레베자 해전에서 에스파냐 군대와 맞서 싸우게 되면서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었었죠? 거의 이 지중해, 동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오스만 제국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바로 그 인물이 이 술레이만 1세 아닙니까? 그래서 술레이만 1세의 헝가리 원정에 동행하기도 했던 인물이 이 인물이래요. 이 인물은 몰라도 우리 세계사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스만 제국 찾아냈고요. 자, 오스만 제국에서는 티마르 제도라는 제도가 실시했습니까? 했죠. 이 티마르 제도는 뭐라고 했었죠? 일종의 군사적 봉건제로서 군대에 납부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땅을 지급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했었죠. 오스만 제국의 대표적인 제도 티마르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티마르제랑 뭐랑 관련 없다고 그랬어요. 티무르 제국과 티마르제는 관련 없어요. 예, 티마르제는 오스만 제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답 1번이었고요. 카스트제를 확립하였다. 카스트제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는 것이죠? 인도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오스만과는 지역적 거리 차이가 좀 있고요. 쿠투브 미나르. 쿠투브 미나르도 인도는 인도인데 쿠투브 미나르는 어느 시대죠? 인도에서도 델리 술탄. 약 13에서 16세기까지 있었던 델리 술탄 시대에 인도에서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쿠투브 미나르가 되겠습니다. 4번은요.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투르푸아티에 전투는 누구랑 붙은 것이죠? 이슬람 세력 때 프랑크 왕국이 붙은 것입니다. 프랑크 왕국인데 이때 이슬람 세력은 어떤 이슬람 세력이죠? 우마이야 왕조의 이슬람 세력입니다. 우마이야 왕조. 우마이야 다마스쿠스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했었던 우마이야 왕조가 북아프리카 장악하고 이베리아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려다 당시에 프랑크 왕국의 누구랑 가 임마!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카를로스 마르텔. 이 카를로스 마르텔이 이기면서 가 임마!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카를로스 마르텔과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마르텔과 이슬람 세력의 우마이야 왕조가 붙었다가 여기에서 누가 이깁니까? 프랑크 왕국이 이겨요. 그리고 이슬람이 이때 지게 되면서 만약에 이 전투에서 이슬람이 이겼으면 전 유럽이 이슬람화 돼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어쨌든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은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마르텔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탈라스 전투에서 당해 군대를 격퇴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누구랑 누가 붙은 것입니까? 이슬람 세력 때 누가 붙은 것이죠? 당나라가 붙은 것이에요. 당시에 이 실크로드, 사막길을 바탕으로 비단길을 바탕으로 동서교육을 주도하고 있었던 이 당나라가 당시 성장하고 있었던 이슬람 세력과 탈라스라는 지역에서 붙었던 것이 탈라스 전투인데 이때 이슬람은 우마이야 왕조 다음 왕조인 아바스 왕조 아바스, 탈라스 제가 이거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탈라스의 티귿이 뭐랑 비슷합니까? 디귿과 좀 비슷하죠? 맞습니다. 여기에선 누가 이기죠? 아바스 왕조. 이슬람 세력의 아바스 왕조가 이기게 되면서 당나라의 그 국제 교역로가 쇠퇴당하게 되고요. 이슬람 세력이 이때부터 동서교역로를 장악하면서 상당히 이제 번성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던 것. 어쨌든 이 4번, 5번 다 오스만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5번 가볼게요. 5번 보시면 밑줄 친 이 전쟁의 결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가보겠습니다. 우리 아테네는 여기 주체가 지금 아테네군요. 델로스 동맹을 주도할 뿐 아니라 바다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 전쟁에서 이겨 자유를 지키면 지금까지 잃은 것을 쉽게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페르시아에 맞서 싸웠던 선조 못지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후세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펠로폰네소스 동맹에 굳건하게 맞섰다고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아테네 나오고요. 델로스 동맹 나오고 펠로폰네소스 동맹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리스에서 그리스와 관련 전쟁에 나온다라면 두 개가 있죠. 어떤 전쟁이 있죠? 먼저 있었던 전쟁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리스는요,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의 연합군이에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그 연합군과 요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와
붙었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경에 붙었죠. 여기서 누가 이기죠? 그리스가 이겨요. 여기서 대표적인 전투가 어떤 전투 있었습니까? 뭐 마라톤 전투라든가 테르모필레 전투라든가 살라미스 해전 이런 전투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게 되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전쟁 이후에 이 그리스의 주도했던 것은요, 바로 이 아테네가 만들었던 델로스 동맹입니다. 야, 들어와. 우리 이제 동맹군이야. 야, 우리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 우리 이제 무기도 좀 사야 되고 하니까 너 들어와. 너도 들어와. 이거 싹 해갖고 한번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저 델로스 동맹을 주도하는 아테네가 좀 전횡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스파르타를 비롯한 몇몇 나라들이 불만을 품게 되었고요. 이러한 델로스 동맹의 반기를 품었던 것이 바로 이 펠로폰네소스 동맹이에요. 펠로폰네소스 동맹. 이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붙었었던 전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이기죠? 그리스 중심의 델로스 동맹이요,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한테 져요. 이 아테네 중심의 델로스 동맹이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 동맹한테 져요. 그렇게 되면서 이 전쟁 이후의 결과는요, 아테네가 쇠락했고요.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이끌었던 스파르타가 전성기를 가져갔지만, 스파르타는 시민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소멸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에 그리스 전체가 멸망당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가 나오면 인물 문제로 나오면 뭐죠? 솔페클페 기억나시죠? 솔론, 페이시, 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솔페클페 5도가 부족해 모두 추수해. 이렇게 인물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최근에는 요 전쟁 문제로 많이 물어봐요. 전쟁은 반드시 이 두 전쟁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어쨌든 근데 여기는 보았더니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붙는 이 전쟁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전쟁,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르두행 조약이 체결되었다. 베르두행 조약은요, 프랑코 왕국의 카롤로스 대제 사후에 이 땅을 분할하기 위해서 나눴었던 것으로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라티푼디움 경영이 확대되었던 건 로마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파트 문제가 나오면 그리스랑 로마 내용만 구분해도 웬만한 내용은 다 풀립니다. 예, 그렇죠. 이것은 일단 로마에서 있었던 것으로서 무슨 전쟁 이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카르타고 전쟁에서 누가 이기면서 로마가 이기게 되면서 대농장이 나타나게 되었었던 당시의 로마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테네가 해상제국으로 발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돼 있죠. 오히려 이 전쟁 이후 아테네는 쇠락의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죠. 아테네는 여기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해상제국으로 발전하죠. 스파르타가 그리스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이것의 핵심입니다. 정답 4번이고요.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은 어떤 전투? 악티움의 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이기게 되면서 이런 칭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출토된 유물로 가운데 앉아있는 아누비스 신에게 오른쪽에 파라오 복장을 한, 자, 요게 핵심 단어 나왔네요. 다리우스 1세가 제물을 바치는 모습이 나타나 있대요. 가의 다리우스 1세는 이집트를 속주로 두어 총독을 파견하고 왕의 귀라고 불리는 감찰관을 보내 총독을 감독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리우스 1세 나왔고요. 왕의 귀 이런 거 나왔습니다. 어디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요 페르시아가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페르시아가 있어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뒤에 있는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메인 포인트인데, 이 다리우스 1세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티무르에 의해 건국된 건 티무르 제국이에요. 예, 티무르 관련 없습니다. 요거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하였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자체는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었죠. 이것을 함락시켰던 건 누굽니까? 오스만 제국입니다. 1453년에.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건 로마죠. 예, 로마랑은 관련이 없죠. 우리 지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찾고 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했던 인물은 유스티니아누스 그 황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것과 관련된 나라로 따지자면 비잔티움 제국 내지는 동로마 제국이 되겠습니다. 페르세폴리스를 수도로 건설했던 것이 바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아니겠습니까? 정답 5번이었고요. 6번 이제 지나서 7번 갑니다. 7번입니다.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군주는 안팎의 구별 없이 천하의 가운데에 서서 사회의 만민을 안정시키고 한결같이 인으로 살펴 가까운 것은 돈독하게 하고 먼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중략. 황제가 정사태감인 핵심 단어 등장했습니다. 정화. 정화의 원정의 그 정화예요. 정화. 왕경홍, 후현 등에게 여러 차례 명하여 구의와 팔만의 길을 여시고 칙서와 예물을 하사하셨다. 황제의 교화는 맑고 두루 배품은 끝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뭐겠습니까? 요 황제, 정화를 파견했던 바로 그 인물. 일단 나라로 따지자면 명나라가 되겠고요. 명나라의 누굽니까? 락제, 영락제가 되겠습니다. 영락제에 대한 설명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요새 중국사 문제가 나올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왕조별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뭐 한, 뭐 송, 당, 뭐 요렇게 원, 뭐 요렇게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인물들은 인물별로도 물어봐요. 뭐 진시황도 인물별로 물어볼 수 있고요. 한무제 인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쿠빌라이 칸, 뭐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 그리고 명나라에는 2명, 명태조, 영락제가 있고요. 그리고 청나라에는 3명이 있다고 그랬었죠.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요 3명의 인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인물별로도 좀 더 잘 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고조선을 정복했던 건 이거 누구죠? 한무제입니다. 군기처를 건설하였었다. 이건 누구죠? 청해. 요 선지 여러분 실제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옹정제입니다. 자금성을 건설했던 것이 바로 이 명나라의 영락제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영락제 같은 경우는 명나라의 초기 수도가 어디였냐면 난징이었었죠.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천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 천도를 할 때 황궁을 짓게 되는데 그 황궁이 자금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영락제와 관련이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사고전설을 편찬하였다. 요건 누구죠? 이것도 청나라인데요. 청나라 중에서도 누굴까요? 걸륭제입니다. 걸륭제입니다. 저는 옹정제, 걸륭제, 강희제 등등을 구분하는 문제는 반드시 꼭 여러분이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3번의 난을 진압하였다. 이것도 청나라죠? 청나라의 누구요? 강희제죠. 그래서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의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강희제가 나온다라면 3번의 난 말고도 또 뭐 있습니까? 타이왕을 타이완의 정씨 세력을 복속시켰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르친스크 조약 이런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옹정제가 나온다면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카르타 조약 체결하였다. 금교령, 크리스토교를 금지시키는 금교령 내렸다 등등 관련됩니다. 자, 사고전서 편찬했던 걸륭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공행제도 설치했다. 이런 정도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7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8번으로 가볼게요. 8번은 밑줄 친 이 제국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제국을 찾으래요. 이 제국에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아크바르 황제는 아크바르가 아크바르 아닙니까? 지지야 폐지했던 바로 그 황제. 무굴 제국의 엄청난 철학자 황제 바로 아크바르 아닙니까? 좀 더 가볼까요? 라지푸트족 공주와 결혼을 통해 군사동맹을 강화한 이후 힌두교도에게 징수하던 순례세를 폐지했고요. 이듬해 황제는
비이슬람교도에게 부과하던 지지야를 폐지하였대요. 이러한 종교적 관용 정책은 이후 그가 이슬람교와 힌두교, 시크교 등을 초월하는 신앙을 제시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이 무굴 제국의 아크바르 황제에 대한 내용들이었고요. 이 제국은 당연히 무굴 제국이죠. 이 무굴 제국 하면 뭐 일단 무굴 제국 세운 사람은 바부르고요. 바부르. 3대 황제가 아크바르입니다. 그리고 5대 황제가 샤자한이라는 인물이에요. 샤자한. 그리고 6대가 아우랑제부거든요. 그러니까 바부르가 1대, 아크바르가 3대, 샤자한이 5대, 아우랑제부가 6대 이렇게 이제 되는데, 바부르는 몽골 제국, 원래 이 몽골이란 말을 무굴 제국을 세웠는데, 무굴이란 말은 몽골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의 부흥을 내세웠던 것이고요. 아크바르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 비이슬람 교도에게 행하던 일종의 종교세에 하는 지지야까지 없어요. 지지야가 있다라는 것만 해도 종교적 관용 정책이었는데 왜 종교가 다르다라고 해서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냐라는 말까지 하면서 그 지지야까지 없애버리죠. 그리고 5대 황제였었던 샤자한은 그 유명한 타즈마할을 건설했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우랑제부는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찬탈한 다음에 뭘 하게 되죠? 엄청나게 많은 땅. 당시에는 이렇게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인도의 대표적인 지역을 얘기할 때 여기가 인더스강, 여기가 겐지스강 아닙니까? 이 인더스강 유역의 이 지역을 펀자브 지방이라고 하고요. 인도의 이 남쪽에 있는 이 지역을 데칸 고원이라고 하거든요. 데칸? 이 데칸 고원 지역 일대까지 영토를 넓힌 인물이 이 아우랑제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무굴 제국을 물어볼 때 여기에 있는 이 아크바르랑 아우랑제부의 그런 내용을 뭐 지도 형태로 물어본다라든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근데 이것은 제국을 물어보니까 일반적으로 무굴 제국에 해당되는 뭐 바부르가 건설했다, 뭐 무굴 회화가 있었다, 타즈마할이 있었다, 시크 교도가 뭐 유행하였다, 뭐 등등으로 이렇게 무굴 제국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볼까요? 자이나교가 출현하였다. 자이나교는요, 여러분 이 인도의 왕조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한 이틀 정도 굶은 상태에서 고기 뷔페집을 가면 마쿠, 굽타. 더 이상 굴 게 없자? 무라도 굴까? 이게 이제 인도의 주된 왕조 아닙니까? 마우리아 왕조, 쿠샨 왕조, 굽타 왕조. 이때부터 이제 이슬람이 등장하죠. 가즈니 왕조, 구루 왕조, 델리 술탄 왕조, 무굴 제국 뭐 이렇게 이제 오게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마우리아 왕조가 기원전 4세경에 등장하는데 이 자이나교는요 마우리아 왕조보다 이전에 등장했던 것이에요. 해당 안 되죠. 타즈마할이 건축되었던 것이 바로 이 무굴 제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보로부두르가 축조되었다. 보로부두르는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것입니다. 인도랑은 관련 없어요. 간다라 미술 양식이 등장했던 것은 이쪽에 있는 요 쿠샨 왕조입니다. 특히 요 마우리아 왕조랑 쿠샨 왕조랑 할 때 아소카 왕, 그 다음에 카니슈카 왕 등등의 업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이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요 간다라 양식은 요 쿠샨 왕조 때 해당되겠고요. 아잔타 석굴 사월이 착공되었던 것은 요 굽타 왕조에 해당됩니다. 8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9번 문제 가볼게요. 9번 보시면 가막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오늘 만들 음식은 일본의 전통 조림 음식인 츠쿠다니입니다. 이 음식은 쇼군 지칼지에 위치한 츠쿠다시마 섬의 어부들의 자벌을 짭짤하게 졸여 먹었던 것에서 유래하였다고 하는데, 여기가 핵심 단어죠. 우리가 이런 음식 같은 거 몰라도 됩니다. 핵심은 산킨 코타이 제도로 가의 소재지에 왔던 다이묘들이 지방 영지로 돌아갈 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이 음식을 가져다가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산킨 고타이 제도 나왔습니다. 산킨 고타이 제도, 일본은 여러분 이 시기가 어떻게 되죠?
나 노래해? 유송아 넌 참 가무가 뛰어난 애야.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나라 시대, 해이안 시대, 그 다음에 이때부터가 막부 시대입니다. 이제 막부가 열리고요. 막부는 일종의 군사정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는데 요 각각의 요것만 구분하셔도 뭐 문제 푸시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따져보자면 요건 8세기에 나라 시대가 있었고요. 8에서 12세기까지 헤이안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에서 14세기 초까지 가마쿠라 막부, 그리고 14에서 한 16세기 언저리까지 무로마치 막부, 그 다음에 17세기 초에서 19세기까지 에도 막부 이렇게 되는데요. 볼까요? 도다이사가 창건되었다. 도다이사는 나라 시대 때 있었습니다. 나라. 원이 2차례 침략하였다. 제가 아까 시기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마쿠라 막부가 12에서 14세기거든요. 그리고 무로마치가 14세기부터 시작이고. 근데 여러분 원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기가 언제예요? 13세기죠? 그럼 요때 쳐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가마쿠라 막부 때입니다. 견당사 파견이 중지되었던 것은 헤이안 시대 때입니다. 다이카 개신이 단행되었던 것은요. 이 나라 시대가 8세기죠. 이 다이카 개신은 7세기 중엽이에요. 645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라 시대보다 이전이고요. 인공섬인 데지마가 조성되었다. 이 데지마에서 누구랑 교류했죠? 네덜란드 상인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트교 포교 문제로 인해서 과거에 이 앞에 원래 그 당시에 일본과 교류가 있었던 나라는 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과 이제 이 신앙적인 문제가 있게 되면서 크리스트교 포교 문제가 관련되면서 그들과 이제 교류를 끊게 되고요. 크리스트교 포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이 네덜란드와 유일하게 서양과 교류를 했던 것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에도 막부가 되겠습니다. 에도 막부에 있었던 대표적인 제도가 상킨 고타이 제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달의 개봉 영화 레볼루션 혁명이랍니다. 요 인물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레닌 아저씨 같긴 한데 그걸 몰랐다 칩시다. 좀 더 가볼게요. 이 영화는 1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에서 일어난 이 혁명의 과정을 다룬 작품이래요. 전쟁 중단을 요구하던 볼셰비키가 이 혁명으로 임시정부를 타도하고 이 임시정부는 어떤 정부죠? 1917년, 즉 러시아에선 당시에 1차 세계대전 중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서 18년인데 그 중에 전쟁이 계속 동원되다 보니까 이 민중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그래가지고 그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1917년에 2차례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혁명 내지는 3월 혁명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는 3월이지만 러시아력으로는 2월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통용합니다. 이 혁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혁명 내지는 11월 혁명이라고 하는 그 혁명이 같은 해에 2차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임시정부는요. 1917년 2월 내지는 3월에 있었던 그 혁명으로 등장했었던 이 임시정부, 뭐 케렌스키가 이끌었다고 해서 케렌스키 임시정부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그 임시정부를 타도하고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는 격동의 역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혁명은 이 임시정부 2월 혁명 내지는 3월 혁명으로 등장했던 이 임시정부를 타도하고 등장한 혁명이다 보니까 어떤 혁명? 10월 혁명 내지는 11월 혁명, 레닌이 주도했던 볼셰비키 혁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볼게요. 글라스트 로스트를 표방하였다.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 이것은 개혁 개방을 뜻하는 것으로서 당시에 소련에 누가 했었던 것이죠?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했었던 것입니다. 1985년에 새롭게 등장하면서 우리도 변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 고르바초프가 주장했던 내용이고요. 2번, 레닌의 주도 아래 전개되었다. 이 1917년 이 11월 혁명 내지는 10월 혁명의 내용은 정확히 레닌이 주도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인클로저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인클로저 운동은 이미 한 16세기 전후에 한번 영국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18세기에 2차 인클로저 운동이 결과적으로는 산업혁명에 나오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기도 하죠. 이것과는 관련이 없고요. 권리장전 승인이라뇨. 이건 영국혁명 아닙니까? 그렇죠? 영국혁명은 어떻게 되죠? 재불, 차리, 큽니다. 찰스, 그게 바로 제 이름이에요.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임스 1세, 찰스 1세, 크로멜, 찰스 2세, 제임스 2세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장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경찰청장님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권리청원이 먼저 나오고 찰스 1세 때, 그리고 제임스 2세가 내쫓고 메리 윌리엄이 왕이 되어서 장전을 승인하죠. 그래서 그 권리장전입니다. 이 권리장전 승인을 이끌어냈다는 건 제임스 2세를 내쫓고 그의 딸과 사이였던 메리와 윌리엄이 공동 왕으로 앉혔던 것을 명예혁명이라고 하고요. 1688년에. 그리고 그 다음해인 89년도에 권리장전을 승인하게 됩니다. 보스턴 차 사건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미국의 독립혁명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11번 가볼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 뭐 판화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이 판화는 제후들의 지지를 받고 서 있는 가의 모습과 무너질 듯 위태롭게 앉아있는 교황 레오 10세의 모습이래요. 아, 지금 교황이 있는데 뭔가 막 여기서 뒤에서 계속 떠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위태위태해 보여. 그런데 여기 제후들로 보이는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루터, 마틴 루터가 되겠고요. 여기는 교황이 되겠습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 면벌부 내려서 그 베드로 성당 증축 비용에 썼던 바로 그 인물이죠. 자, 가는 신앙의 근거를 오직 성서라고 주장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고 교황과 대립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물 누굽니까? 루터. 1517년 당시의 교황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런 잘못을 비판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루터 인물 가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신예찬을 저술하였다. 우신예찬은 뭐죠? 어리석은 신을 예찬한다라는 뜻으로서 사실 이 우신예찬은 당시 행해졌었던 이 교회의 잘못된 타락된 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풍자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책이죠. 이거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저술했습니다. 신학대전을 집필 했던 것은 이제 중세에 있었죠. 이 루터랑은 관련 없습니다. 예수의 설립은 로욜라라는 인물이 했었습니다. 루터랑 관련 없고요. 영국 국교회를 확립했다. 영국 국교회 확립은 뭐죠, 여러분? 헬수하면 알통 나온다. 헨리 8세는 수장령,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는 통일령. 이 통일령 내지는 통일법으로 영국 국교회가 확립되잖아요. 혹시 저 연도까지 기억하실까요? 1559년. 요거 엘리자베스 1세의 상징적인 연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1559년과 1600년에 동인도회사 설립. 요것은 제위 초기에 통일법 반포하면서 영국 국교회 확립했고요. 그리고 제위 말기에는 1600년에는 영국 동인도회사 만들면서 해외 무역을 더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 있었죠. 어쨌든 영국 교회 확립은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습니다. 교회의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였다. 이것이 바로 누구? 루터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아프리카 대륙 지중해도 있고요. 여기 영국, 이런 당시 유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메리카로 보이고 서인도 제도라고 하는군요. 아, 여기 서인도 제도가 있고요.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콜럼버스의 항해 후 알게 된 서인도 제도 등의 지리 정보를 반영하여 가가 제작한 세계 지도래요. 가는 콜럼버스의 항해 등을 후원하며
대서양 연안의 지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틴 아메리카 일대에서 식민지를 넓혀갔다. 핵심은 뭐죠? 콜럼버스의 항해를 후원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일단 국가를 찾으라니까. 그 국가 어디예요? 에스파냐죠 뭐. 요거 여러분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이 에스파냐가 지원한 인물은 콜럼버스, 마젤란 같은 인물이 있고요. 포르투갈이 지원해줬던 인물도 있죠. 누구죠? 이 포르투갈은 바로 바로 시작되는 두 명이 있습니다.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있고요. 바스코 다가마. 이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있었던 희망봉까지 갔던 인물이 이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고요. 여기가 인도로 보이는데 인도까지 갔던 최초 항로를 뚫었던 인물이 바스코 다가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르투갈은 바바 라인입니다. 있고요. 자, 그에 비해서 이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콜럼버스 항해를 후원했었고, 그 다음에 최초로 이 세계 일주를 함으로써 지구 9 형성을 입증했던 바로 마젤란 일행을 후원했던 나라도 에스파냐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건 지금 우리 에스파냐를 찾았습니다. 하와이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던 것은 미국이 되겠습니다. 데카프리스트의 봉기를 진압했던 것은 러시아고요. 과거에 이 데카프리스트의 봉기가 나올 때는 연도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1825년이거든요. 그 연도까지 하나 더 추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콜베르를 앞세워 중상주의 정책을 펼쳤던 건 나라로 따지자면 당연히 프랑스인데, 프랑스 중에서도 누구죠? 콜베르를 앞세워 중상주의 정책 펼쳤다? 루이 14세가 되겠습니다. 아스테카 제국과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다. 이게 바로 에스파냐고 정답인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여러분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아스테카 제국을 누가 멸망시켰죠? 요거 제 강의 듣는 친구들은 알아야 되는데, 아코! 여러분 막 어린 조카나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 딱 보면 막 뛰어나오잖아요. 아, 삼촌 아니면 형아 이러면서 막 뛰어나오잖아요. 딱 넘어지면 아코! 아코! 근데 그들은요, 아파도 울지만 사실은 그냥 아팠는데 딱 보니까 까져서 피가 조금 나요. 그러면 피를 보고 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피나! 요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아스테카 제국은 코르테스에 의해서, 잉카 제국은 피사로에 의해서 멸망되었다. 이 두 인물 다 에스파냐 출신의 인물들입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고요.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거 누구죠? 영국인데, 그냥 영국도 영국이지만 영국 중에서도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습니다. 무적 함대는 원래 이 무적 함대는 어디 거였어요? 에스파냐 거였죠. 펠리페 2세 에스파냐 거였다가 그가 누구한테?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한테 격파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엘리자베스 1세는 동인도 회사를 설립했다. 요거 제가 지난 문제 풀이할때도 말씀드렸는데 언제다? 1600년에. 그래서 요 상징적인 연도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2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3번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바스티유 광장 중앙에 서 있는 이 기념비는 자유주의자와 파리 시민 등이 일으킨 혁명을 기념하여 세운 것입니다. 이 혁명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언론을 탄압하던 핵심 단어 나왔습니다. 샤를 10세가 쫓겨나고 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프랑스는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나오면 국민의회, 입법의회, 국민공회, 이 국민공회가 무너졌었던 타르미도르 반동, 그리고 총재정부, 총재정부가 좀 무능해 보이자 통령정부,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황제가 되었었던 제1 제정,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프랑스는 혁명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게 되냐면 이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투에서 지게 되면서 몰락하고요. 다시 왕조가 부활을 합니다. 브로몽 왕가가 부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샤를 10세까지 쭉 이어오게 돼요. 뭐 루이 18세 이런 사람들이 오다가 이제 그 이후 이제 샤르 10세까지 왔는데, 샤르 10세가 막 언론을 탄압하고 의회 해산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자 샤르 10세를 내쫓았던 혁명이 1830년에 있었고요. 우린 그것을 7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1830년의 7월 혁명은 누구를 내쫓고 샤를 10세를 내쫓고 누구를 왕으로 앉혔다?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앉혔던 것이 바로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이었어요. 문제는 원래 이 루이 필리프는 시민의 왕으로 불릴 정도로 시민에게 우호적인 인물이었는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수화돼요. 그래서 이 루이 필리프를 내쫓고 새로운 대통령을 앉히게 되는 사건이 1848년도에 있었던 2월 혁명이 되겠습니다. 2월 혁명은 그러면 누구를 내쫓고 루이 필리프를 내쫓았던 사건이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바로 요 루이 필리프예요.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앉혔다, 7월 혁명이에요. 루이 필리프를 내쫓았다, 2월 혁명이에요. 예, 요거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루이 필리프로 늘 나올 수 없으니까 샤를 10세를 내쫓았다, 요것도 역시 7월 혁명이에요. 즉 샤를 10세가 쫓겨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무슨 혁명입니까?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입니다. 이 1830년에 7월 혁명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크로멜이 호국경에 취임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국 혁명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크로멜이 또 호국경에 취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찰스 1세를 완전 몹과 몸을 분리시키는, 그렇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나선 공화정 하에서 호국경에 취임했었고요.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 내용이네요. 뭐 정답 2번이네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고요. 연방주의에 입각한 헌법이 제정되었다. 뭐죠? 미국 독립혁명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발표되었던 건 이 중에 어딜까요? 여기죠. 국민의회 때입니다. 메리와 윌리엄이 공동 왕으로 즉위하였다. 이것은 영국 혁명 중에서도 무슨 혁명이죠? 명예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14번으로 가볼게요. 14번은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의장은 조시 홀에서 열린 대규모 회의에서 스와데시 운동을 지지하는 학생들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스와데시 운동을 지지한 학생들을 처벌하고 교수를 해임한 콜라프르 학교 당국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회의에 참가한 학생은 동포들에게 영국을 포함한 외국 상품 구매를 삼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와데시 나와 있고요. 외국 상품 불매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요것은 바로 콜카타 대회. 콜카타 대회가 뭐죠? 요렇게 요게 인도 아닙니까? 인도의 요 지역이 바로 어느 지역이냐면 바로 벵골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벵골을 반으로 나누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게 1905년에 내려졌던 벵골 분할령입니다. 근데 이 벵골 분할령이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지방 제도 자체를 정비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 특정 지역에 이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 이거 우리 종교 싸움하라고 하는 거지? 이슬람교랑 힌두교도랑 지금 싸움 붙이는 거지? 라고 이 영국의 속내를 딱 인도 사람들이 캐치를 해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이거 저항하자 라고 했던 그 대회가 바로 이 콜카타 대회가 되겠고요. 콜카타 대회에서 나왔던 것이 스와데시라든가 영국 상품의 불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인도에서 있었던 벵골 분할령의 반대,
그 구체적으로는 뭐 콜카타 대회 등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볼까요? 탄지마트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탄지마트는 뭐죠? 1839년에 시작되었던 것으로서 오스만 제국, 한때 거의 16세기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그 오스만 제국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쇠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9세기 초에 이 은혜 개혁이라고 불리는 나름 오스만 제국의 제국 내에서 있었던 근대적 개혁 운동이 탄지마트예요. 이건 오스만과 관련됩니다. 헤지라가 일어난 배경, 헤지라는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시작될 때 나왔던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3번입니다. 콜카타 대회의 4대 강령을 조사한다. 이거죠 뭐. 정답 3번. 청년 튀르크당의 결성 계기를 파악한다. 청년 튀르크당 결성 계기도 오스만 제국에서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오사운동 당시 제기된 주장을 알아본다. 오사운동은 1919년 어디에서요? 중국에서 있었던 것이죠. 콜카타 대회랑은 관련 없습니다. 14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5번 가볼게요. 15번 보시면 자료가 작성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대청 황제 퇴위 후 우대 조건에 관한 사항. 아하, 여기 보니까 앞에 대가 붙어서 좀 그런데 대를 빼보세요. 청 황제 퇴위 후 우대 조건에 관한 사항.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제1관 대청 황제는 퇴위 후에도 존호를 그대로 유지한다. 중화민국은 중화민국이 이제 등장하는군요. 중화민국은 대청 황제의 외국 군주의 예로 대한다. 제3관 대청 황제는 퇴위 후 잠시 궁성에 거처하다가 훗날 이어원으로 옮긴다. 궁인들은 그대로 부릴 수 있다. 제4관 대청 황제가 퇴위한 후 종사와 능묘는 영원히 보존할 것이며 중화민국은 위병을 배치하여 보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청나라 황제가 퇴위당하고 있고 이제 뭐가 새롭게 등장했습니까? 중화민국이 등장했네요. 이거 뭐에 대한 것입니까? 신해혁명의 결과. 신해혁명은 1911년에 있었고 신해혁명의 결과 1912년 초에 중화민국이 등장하면서 그와 거의 이 동시대에 뭐가 나오게 된 것입니까? 이 청나라 자체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잖아요. 황제를 폐위하게 되면서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네요. 만주국이 수립되었다? 만주국 수립은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1931년도에 만주사변이 있었고요. 이 만주사변의 결과 1932년에 만주국이 수립이 돼요. 요건 그러니까 1930년대 만주사변 이후의 모습입니다. 신해혁명은 언제죠? 1911년이에요. 신해혁명이 발생하였다. 이거죠 뭐. 정답 2번. 청일전쟁에 발발하였다. 청일전쟁은 언제입니까? 1894년에 발발하게 되고요. 이것이 언제까지 있었냐면 95년까지 있고 95년에 어떤 조약으로 인해서 끝나게 되죠?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끝나게 됩니다. 난징 조약이 체결되었다. 난징 조약은 1차 아편전쟁의 결과로서 1840년에 시작되었었던 1차 아편전쟁이 42년에 끝나면서 42년에 체결된 것이 난징 조약이죠.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났다. 태평천국 운동은요. 1851년에 시작해서 64년까지 있었던 것이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신해혁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 네, 정답은 2번이었었고요. 이제는 우리 나머지 마지막 장으로 5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림은 이브닝 익스프레스에 실린 풍자화입니다. 불독으로 표현된 가가 불독으로 보이네요. 가가 파쇼다 라고 적혀있는 뼈다귀를 담은 밥그릇을 앞발에 집어넣고 있어요. 건드리지 마 이러고 있는 것 같네요. 푸들로 표현된 프랑스가 여기 이제 푸들입니다. 프랑스가 이를 지켜보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대요. 아프리카에서 가는 종단 정책을 프랑스는 횡단 정책을 추진하다 파쇼다에서 충돌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파쇼다 사건은 1898년 이게 아프리카 대륙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종단 정책을 펼치던 뭐 이집트, 수단 이렇게 쭉 내려서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연결되는 요 종단 정책을 펼치던 영국과 여기 마다가스카르를 비롯한 이런 횡단 정책, 여기 뭐 튀니지라든가 모로코라든가 뭐 여기 알제리라든가 이런 나라들 차지했었던 바로 이 프랑스와 붙었었던 수단 남부의 파쇼다에서 붙었었던 요 사건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는 핵심은 영국, 뭐 종단 정책도 나왔으니까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어느 섬에 있죠? 영종도에 있다고 그랬었죠. 영국은 종단 정책입니다. 아하, 영국은 종단 정책이니까 바로 이 영국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영국에 대한 설명 찾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볼까요? 1번입니다. 플라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플라스 전투는 인도라는 당시에 최대의 그 무역 시장을 두고 어디와 어디가 붙었던 것이죠? 영국과 프랑스가 붙었던 것이 플라스 전투입니다. 플라스 전투입니다. 이 플라스 전투에서 프랑스가 지고 영국이 이겼어요. 선생님, 그럼 이거 지금 영국 찾는 것이고 플라스 전투에서 승리한 게 영국이면 일본이 정답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인도차이나 연방을 조직하였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프랑스입니다. 혹시나 몰라서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혹시 이거를 다 안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수능 완성의 그 연표 특강이나 진호 특강을 낼지 아니면 그때 가서 아예 그거를 또 다른 특별 강좌로 좀 빼서 할지는 아직은 제가 최종 정하진 않았는데 이 막판 가면 여러분 연도에 대한 대비가 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뭐 한두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인도 차이나 연방 조직했던 게 언제냐면 1887년입니다. 이런 게 지금은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도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제가 이제 여름쯤에 제가 만들어 놓을 바로 그 연표 특강과 지도 특강 요 같이 할 테니까 거기에서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전개했던 것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에요. 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의해서 그동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미국이 본격적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죠. 청과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던 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중에서도 누굴까요? 인물로 따지면 표트르 대제예요. 그런 인물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당시 그러면 청의 황제는 강희제죠. 청나라의 강희제와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국경선 조약을 했던 것이 네르친스크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페아리 제독의 함대를 일본에 파견했던 것은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총 1번 되겠고요. 17번으로 넘어갈게요. 17번은 밑줄 친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교황 스테파노스 2세는 롬바르드족의 위협과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와의 성상 파괴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그는 프랑크 왕국으로 행차하여 국왕에게 세례를 주고 왕위의 정통성을 확인시켜 주었답니다. 국왕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군대를 보내 롬바르드족을 물리치고 여기가 핵심이죠. 라벤나 지역을 점령하여 교황에게 기증하였고요. 이 땅은 교황령의 시초가 되었다. 클리, 카, 피카? 기억나십니까?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 카를로스 마르텔, 피핀, 카를로스 대제. 그래서 요 클로비스는 5세기 인물이지만 요 인물들은 다 8세기에 활약했던 인물인데요. 첫 번째 카를로스 마르텔 있었고 그의 아들이 피핀이었고 이 피핀도 원래 초기에는 궁제였지만 아버지와 함께 같은 궁제였었지만 그가 왕조를 개창하죠. 교황의 지지를 바탕으로 왕조를 개창하거든요. 이 왕조를 카를로스 왕조라고 하고요.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교황에게 땅을 기증한 것이에요. 그것이 교황령의 시초가 되었다. 그래서 요건 지금 피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의 아들이 카를로스 대제입니다. 그렇죠? 최초의 유럽인으로 추앙받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이 국왕은 피핀이고요. 상수시 궁전을 축조하였다. 상수시 궁전은 여러분 뭐죠? 누구 때? 일단 지금의 독일 지역이죠. 당시에는 프로이센에 있었던 프리드리히 2세가 건설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했던 것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하였다. 이것이죠. 뭐 정답 3번이고요.
4번입니다. 성 소피아 성당을 건립했던 것은 6세기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되겠습니다.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황제관을 받았던 것은 카를로스 대제고요. 실제로 이 서로마 황제관을 받았었던 것이 정확히 언제냐면 800년 성탄절에 받게 되죠. 그래서 카를로스 대제는 700 몇 년에서 800 몇 년을 살았던 8세기에서 9세기 인물이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다음에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었고요. 18번 가봅니다. 18번 보시면 반동회의, 사실 이 단어에서 끝나죠. 자료에 대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는데, 자, 반동회의 폐막 연설에서 네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대요. 세계 전체가 양진영으로 나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결과는 아마 전쟁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냉전의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지역을 줄이는 행위는 위험하며 전쟁으로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45년에 끝납니다. 자, 45년에 끝나고 그 이후에는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권 진영 간에 이 세 개의 양극단적인 대결로 오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냉전 체제라고 하고, 이러한 냉전 체제가 확산되는 과정 가운데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 국가들이 주도해서 우리는 이 진영에 쓰지 않고 우리들만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이 움직임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3세계 형성, 제3의 길 운동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할 때 언제나 나오는 핵심적인 것이 인도네시아 반둥에 모여서 회의를 했던 반둥회의고요. 이 반둥회의에서 평화 10원칙이라는 그 원칙이 제시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반둥회의는 1955년에 시작되었었죠. 가볼까요? 1번입니다. 빈체제의 붕괴. 자, 빈체제라는 건 뭐죠?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몰락하게 되자 다시 그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유럽의 질서를 돌리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뭐 오스트리아라든가 프로이센이라든가 러시아 등등이 주도해서 나타났던 그 움직임, 회의를 빈해서 해요. 그래서 그때 회의를 빈회의라고 하고, 빈회의 결과 나타났던 하나의 체제를 빈체제라고 합니다. 뭐 메테르니, 히 등등이 주창했던 체제를 빈체제라고 하는데, 이 빈체제는 1948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 이 그 제3세계 운동과는 관련 없죠. 전체주의의 등장. 이 전체주의라는 것은 이탈리아에서 이 무솔리니가 파쇼 내지는 파시즘을 강조하면서 우리 국가 전체가 개인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집단주의를 강조하면서 등장했던 것입니다. 20세기 초중엽에 등장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 전체주의의 잘못된 반로가 바로 히틀러의 나치즘이죠. 여기랑 관련 없습니다. 제3세기 형성, 정답은 당연히 3번,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고요. 국제연맹의 창설. 국제연맹 창설은 1920년에 있었고요. 이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차 세계대전 보니까 야, 우리 정말 많이 고생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아픔 가져가지 말자라고 하면서 세계대전을 방지하고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었던 단체가 국제연맹인데, 이 단체는 좀 맹해요. 강대국들이 여기 참여하지 않았어요. 군사적으로 막을 수 있는 힘도 별로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바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또 터지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거 얘기하는 것이고, 산업혁명의 배경, 이것과는 거리가 꽤 많이 있지요. 18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9번 연표 문제가 나왔네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지령이 내려진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지령 제1호. 공격일은 1900 몇 년 9월 1일, 공격 시각은 오전 4시 45분이라고 나와 있고요. 서부에서는 교전 개시의 책임을 전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에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 당분간 사소한 국경 침범에는 국지적인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 영국과의 전투를 수행할 때에는 공군을 이용하여 영국의 해상 보급과 군수산업, 프랑스로의 병력 수송을 교란할 준비를 한다라고 아돌프 히틀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전쟁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죠. 뭡니까? 지령 1호니까 1939년 9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1939년이에요. 그럼 보시면 러시아 전쟁의 발발 언제죠? 1904년. 04년에 해서 05년에 끝납니다. 러시아 전쟁이 끝나게 된 건 05년이고요. 그 조약은 포츠머스 조약이에요. 사라예보 사건 발생. 사라예보 사건은 1914년. 이 사라예보 사건으로 1차 세계대전이 시작하고요. 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시작해서 18년에 끝나게 됩니다. 베르사유 조약 체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베르사유에서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베르사유 조약을 1919년에 체결합니다. 대공황 발생. 1929년이 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좀 배경이 되기도 하죠. 자, 국제연합 창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 10월에 국제연합. 우리가 아까 강의에 풀어봤던 국제연맹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1920년에 창설된 것이고요. 국제연합은 194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베를린 장벽 설치는 1961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건 39년이니까 여기에 오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계사 신문 장칭 재판에 회부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 최고인민법원에서 장칭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그녀는 홍위병을 동원하여 가해에 앞장서고 류사오치 등 실용주의자들과 수많은 예순위를 억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제기된 모든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홍위병. 자, 중국이라는 나라,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은요, 194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49년에 시작하고요. 한 10여 년 정도 지난 1950년대 말, 정확히는 58년인데요. 대약진 운동이라는 운동도 한번 벌였어요. 야, 우리 한번 파이팅 한번 하자. 농업 생산력도 늘리고 우리 철강 생산도 늘리고 해서 영국, 미국 우리가 다 한번 따라잡아 보자 라고 하는 대약진 운동이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에 진행이 되었는데 이 운동이 대대적인 실패로 끝납니다. 뭐 수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자, 그렇게 된 인민공사 같은 거 만들어서 진행했었죠. 그러자 당시에 좀 생각이 있었던 중국 지식인들이요, 막 비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마오, 통학지 당신이 뭐 한 겁니까? 마오쩌둥을 막 비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마오쩌둥이 물러섰으면 아마 역사적 평가가 어땠을까? 전 개인적으로도 궁금한데 마오쩌둥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비판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홍위병을 동원해서 자신의 반대파들을 숙청하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문화 대혁명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76년까지 한 10년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왜 76년에 끝났냐면 이 76년에 마오쩌둥이 죽습니다. 자, 이 과정 중에 당시에 상당히 뭐 류사오치라든가 덩샤오핑 같은 당신의 이 실용주의자들, 이 개혁적인 인사들이 상당히 뭐 죽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 자식들이 공격당해서 불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본인들도 막 완전히 좌철돼서 힘든 시기를 겪어요. 그리고 나서 이 홍위병들이 동원돼서 뭐 그 중국의 전통 문화유산도 많이 파괴했었고, 뭐 지식인들, 뭐 의사, 교사, 학생과 관련 학생을 가르쳤던 여러 이 교수 집단들 이런 사람들 다 죽이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잃어버린 10년이 이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등장했던 인물이 덩샤오핑은 흑묘, 백묘론 등등 내세우면서 개혁 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좀 펼치게 되죠.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 내용 홍위병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문화 대혁명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오쩌둥의 주도로 추진된 것이 맞죠. 예,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 중에 전개되었다라고 하는데 대장정은요 1934년에 시작해서 35년 내지는 36년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거리가 좀 있고요. 철도 국야 조치에 반발하여 시작되었던 것은 신해혁명입니다. 1911년에 있었고요. 4번입니다.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제2차 국공합작은요. 중일전쟁, 그러니까 1936년 말에 시안 사건과 37년에 중일전쟁이 터지게 되자
중국의 공산당과 국민당이 다시 한번 만나요. 1937년부터 45년까지 갔던 것이 이 내용이고요. 5번입니다. 인민공사를 설립하여 생산성 향상을 꾀했던 것은 대약진 운동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마 이게 내용은 어렵진 않았는데 사실은 요 마지막 끝에까지 공부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꼈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셔서요. 여러분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세계사는 언제나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드린 마법 필기 노트 아니면 제 수능 개념 또 수능 특강 교재 등등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처음엔 세계사가 어렵지만 상당히 가장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 주요 모의고사들마다 제가 여러분들 찾아뵙고 주요 문제들 올해 패턴 어떻다 이런 것들까지 다 말씀드릴 테니까 깊은 마음으로 세계사 마지막까지 함께 해서 꼭 여러분들에게 효자 과목으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와